저는 알렉스리 CNN 다큐멘터리 기자입니다. 지난 20년간 아시아 사회 문제를 취재해왔고 이번 프로젝트는 처음에 그저 평범한 주제로 느껴졌습니다. 아시아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하는지 여부. 그저 작은 행동 같았죠. 하지만 촬영을 시작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숨겨진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배려 감사합니다. 저는 CNN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일해온 알렉스 리입니다. 40대 후반이 되니 어느새 베테랑 기자 소리를 듣고 있죠. 그동안 정말 많은 현장을 다녔어요. 전쟁 지역부터 시작해서 자연재해 현장, 정치적 갈등 상황까지. 특히 아시아 지역의 사회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어요.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하는지 여부를 비교하는 다큐멘터리였죠. 솔직히 처음엔 좀 시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나 기후위기처럼 심각한 주제도 아니고 그저 지하철에서 애들이 자리 양보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게 무슨 다큐멘터리가 되겠어요? 하지만 프로듀서의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젊은 세대의 시민의식이 그 나라의 미래를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특히 동아시아 3국, 즉 한국, 일본, 중국의 청소년들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저는 늘 데이터와 사실을 중요시해왔어요.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분석이 저의 장기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철저히 실험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일주일씩 머물면서 같은 시간대, 비슷한 노선에서 실험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일본은 예의 바른 나라니까 당연히 자리 양보를 잘할 것 같았고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니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한국은 글쎄요. 딱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선 잘 몰랐거든요. 그저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이런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는 나중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그땐 전혀 몰랐고요. 준비 과정에서 저는 각국의 교통 시스템과 문화적 배경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일본은 정시성과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었고 중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컸죠. 한국은 뭐랄까요? 자료를 봐도 딱히 특별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촬영 일정도 일본과 중국을 먼저 하고 한국은 맨 마지막으로 잡았어요.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저는 늘 객관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깨달았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를요.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이 문화에 따라 달라질까? 이 단순한 질문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주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촬영 장비를 챙기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그저 또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되겠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일상적인 작업이 되겠지. 하지만 운명은 저를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촬영 준비를 하면서 저는 꽤 들떠 있었습니다. 삼국을 돌아다니며 청소년들의 행동을 관찰한다는 건 나름 흥미로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관심은 온통 일본과 중국에 쏠려 있었죠. 프로듀서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 나라의 대도시에서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 오후 시간대에 각각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노인분들과 임산부 역할을 할 배우들도 섭외했고요. 카메라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도쿄의 야마노테선과 지하철 노선들을 선정했어요.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질서정연함이죠. 줄도 딱딱 맞춰 서고 에스컬레이터에서도 한쪽으로 비켜서는 나라 아닙니까? 저는 일본 청소년들이 당연히 자리를 양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양보해서 오히려 실험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었죠.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를 오가며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좀 다를 거라고 예상했어요. 워낙 인구가 많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잖아요. 특히 외동 정책으로 자란 아이들이 많아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할 거라는 자료도 읽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패턴은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어쩌면 부모와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행동이 다를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한국. 서울에서 촬영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저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는 정도. 아마 일본과 중국의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했죠. 그래서 촬영 일정도 가장 짧게 잡았습니다. 어차피 별다른 특징은 없을 테니까요. 팀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마 90% 이상이 자리를 양보할 겁니다. 중국은 한 30% 정도. 한국은 글쎄요, 5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비 점검을 마치고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꽤 자신만만했어요. 이번 다큐멘터리는 예상대로 흘러갈 거고 저는 또 한 번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으로 좋은 평가를 받겠죠. 일본의 예의 바른 문화를 세계에 보여주고 중국의 변화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한국은 뭐 그냥 곁다리로 넣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죠. 저는 스스로를 객관적이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온갖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각 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끝나겠지. 예상대로 결과가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방송하면 그만이야. 하지만 운명은 제게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도쿄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야마노테선에 올랐습니다. 출근 시간대의 혼잡함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역시 일본이구나 싶었어요. 우리 팀은 미리 계획한 대로 70대 노인 역할의 배우를 열차에 태웠습니다. 배우분은 약간 힘들어 보이는 연기를 하며 손잡이를 잡고 섰죠. 주변에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이 시작됐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자리를 양보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 3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너무 붐벼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한산한 시간대에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엔 임산부 역할의 배우를 투입했죠.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근처에 앉은 5명의 학생 중 단 1명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본은 예의의 나라 아닌가요?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는 곳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노인이나 임산부를 못 본 척하거나 잠든 척하거나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보고 있었죠. 일주일 동안 우리는 도쿄의 여러 노선에서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시부야, 신주쿠, 이케부쿠로. 어디를 가도 결과는 비슷했어요. 100명의 학생 중 자리를 양보한 건 겨우 15명 정도였습니다. 15%라니요. 제가 예상했던 90%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였죠.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일본 청소년들은 눈에 띄는 걸 싫어한답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이 오히려 주목받는 일이 될까봐 꺼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거절하면 창피를 당할까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예의 바른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던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게 과연 진정한 예의일까요? 마지막 날, 우리는 시나가와역에서 마지막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힘들어 보이는 80대 할머니 역할의 배우를 섭외했어요. 지팡이까지 짚고 있었죠. 그런데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단 1명만이 자리를 양보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일본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시대가 변한 건가? 예의라는 게 대체 뭘까? 겉으로 보이는 질서정연함이 진짜 배려심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던 거죠. 팀원들과 저녁을 먹으며 오늘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프로듀서는 이렇게 말했죠. 어쩌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첫 번째 나라에서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그리고 한국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갑자기 이 프로젝트가 훨씬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단순한 자리 양보 실험이 아니라 각 문화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자고 다짐했죠. 중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첫 실험은 베이징 지하철 1호선에서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의 인파는 도쿄보다 더 심했어요. 사람들이 밀고 당기며 타고 내리는 모습이 마치 전쟁터 같았죠. 이런 환경에서 자리 양보를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요? 노인 역할의 배우가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주변에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여럿 있었죠. 1분, 2분, 3분. 역시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은 노인을 흘기 쳐다보더니 다시 게임에 집중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요. 상하이로 이동해서도 비슷한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패턴을 발견했어요. 부모와 함께 있는 학생들의 행동이었죠.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걸 봤습니다.
아마 자리를 양보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젓더니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죠. 일주일 동안의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0명 중 단 8명만이 자리를 양보했어요. 8%라니요. 일본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그 8명 중 5명은 부모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죠. 현지 통역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그녀의 설명은 이랬어요. 중국의 청소년들은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자랐답니다. 남을 돕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다는 거죠. 게다가 외동 정책으로 인해 집안의 모든 관심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많아서 남을 배려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난징역에서였죠. 임산부 역할의 배우가 열차에 올라탔는데 바로 앞에 앉아있던 여고생이 임산부를 보고도 모른 척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옆자리의 남학생은 아예 눈을 감아버렸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씁쓸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국 청소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일까요? 스마트폰에 빠져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지막 날 상하이 와이탄에서 실험을 마무리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곳이라 좀 다를까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학생들은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었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죠. 호텔로 돌아와 팀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프로듀서가 말했어요. 이대로면 다큐멘터리의 결론이 너무 부정적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일본과 중국, 두 나라 모두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그때 카메라 감독이 말했습니다. 아직 한국이 남았잖아요. 솔직히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이라고 뭐 특별할까요? 하지만 이미 2번이나 예상이 빗나간 만큼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예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촬영 내용을 정리했어요. 일본의 소극적 무관심, 중국의 적극적 외면. 두 나라 모두 나름의 이유로 자리 양보를 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설마 더 나쁜 결과가 나오진 않겠죠? 창밖으로 보이는 황해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이 뭐였더라? 단순히 누가 더 예의 바른가를 가리는 게 아니라 각 문화권의 청소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였죠. 지금까지의 결과는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나라 한국으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한국은 그저 마지막 촬영지일 뿐이었죠. 이미 일본과 중국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봤으니 한국도 비슷하겠거니 생각했어요. 첫 촬영은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시작했습니다. 출근 역시나 사람들로 가득했죠. 노인 역할의 배우가 열차에 올라탔을 때 저는 카메라 모니터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차피 또 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우가 들어서자마자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남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학생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죠. 노인 역할의 배우가 고맙다고 인사하자 학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우연인가? 하지만 다음 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여학생 2명이 동시에 일어나 서로 양보하려고 했어요. 그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죠. 언니가 앉으세요. 저는 곧 내릴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거든요. 혹시 오늘만 특별한 건가 싶어서 다음 날도 실험을 계속했어요. 강남역, 홍대 입구역, 잠실역. 어디를 가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고등학생의 행동이었어요. 임산부 역할의 배우가 열차에 올라타자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그 학생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죠. 제가 왜 그렇게 멀리서 왔냐고 물으니 학생은 이렇게 답했어요. 임산부분이 서 계시는 게 보여서요. 가까운 사람들이 양보 안 하길래 제가 왔어요. 일주일 동안의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63%의 학생들이 자리를 양보했어요. 게다가 대부분이 망설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심지어 이미 양보한 자리에서 다른 노약자가 타면 또 다른 학생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물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왜 이렇게 자리 양보를 잘하는 거죠?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어른을 공경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교육을 받는답니다. 특히 대중교통에서의 예절은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강조한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자리 양보를 특별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었어요. 한 여고생은 이렇게 말했죠.
어르신들이 서 계시는데 제가 앉아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잠실역에서였는데 한 할머니가 지하철에 타자 근처에 있던 학생 4명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서로 먼저 양보하려고 했죠. 할머니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 고민하시자 한 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제일 편하실 거예요. 에어컨 바람도 적당하고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히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이건 의무감이나 규칙 때문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왜 한국은 다른가?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팀원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말했죠. 한국 학생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마치 숨 쉬듯이요. 촬영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역에서 마지막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봤어요. 노인과 임산부가 동시에 열차에 탔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일어났고 심지어 서로 양보하려고 실랑이까지 벌였어요. 한 남학생은 이렇게 말했죠. 제가 곧 내릴 거니까 제자리에 앉으세요. 그러자 옆에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젊으니까 제가 서 있을게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배려의 문화였죠. 일본에서는 눈치 때문에, 중국에서는 무관심 때문에 행동하지 않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일주일간의 촬영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을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나라로 여겼는데 오히려 가장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 거죠. 63%라니요. 일본의 15%, 중국의 8%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들의 자연스러운 미소, 주저함 없는 행동, 진심 어린 배려. 이게 바로 진정한 시민의식이 아닐까요?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네요. 저도 동의했어요. 원래는 세 나라를 균등하게 다루려고 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특별함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이제 그 답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놀라운 결과를 목격한 후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어요.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먼저 교육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육학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인성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효와 예를 강조하는 전통이 현대교육에도 이어지고 있죠. 학교에서는 도덕 수업 시간에 실제 상황을 가정한 역할극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봤습니다. 마침 사회 수업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대중교통 예절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어요. 단순히 자리를 양보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하더군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서 계시면 다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제가 앉아있으면 미안할 것 같아요. 더 흥미로운 건 가정교육이었습니다. 여러 부모님들을 인터뷰했는데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른들께 자리를 양보하도록 가르친다고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왜 양보해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됐을 때를 생각해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해하더라고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배려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더군요. 특히 노약자를 공경하는 유교 문화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해요.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죠. 학생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왜 자리를 양보하냐고 물으니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드실 것 같아서요. 이런 답변들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고등학생의 말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지하철 타시거든요. 다른 분들의 할머니도 누군가의 할머니잖아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한국의 교과서에는 실제로 대중교통 예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런 내용을 배운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많은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에 노인정을 방문하거나 복지관에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인들과 교류할 기회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적만큼이나 인성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거든요.
자리 양보 같은 작은 실천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문화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도 전통적 가치관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특히 가족 중심적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모든 어른을 부모님처럼 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니 한국 청소년들의 자리 양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교육, 문화, 사회적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시민의식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요.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그저 지나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배울 점이 많은 특별한 나라였죠. 그리고 이 특별함을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넘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줬거든요. 저는 프로듀서와 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기획했던 건 세 나라의 청소년 시민의식을 균형 있게 비교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한국의 특별함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는 게 될 것 같았습니다. 프로듀서도 동의했어요. 한국에 더 많은 비중을 두자고요. 하지만 단순히 한국이 좋다는 식으로 끝내선 안 된다고 했죠. 우리는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다른 나라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편집실에서 촬영본을 다시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행동, 진심 어린 미소, 서로 먼저 양보하려는 모습. 이건 연출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진짜였죠. 특히 한 장면에서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건 광화문역에서 촬영한 장면이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열차에 타셨는데 순간적으로 열차가 흔들려서 할아버지가 균형을 잃으셨죠. 그때 근처에 있던 남학생이 재빨리 일어나 할아버지를 붙잡았고 자신의 자리로 모셔다 앉혔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지팡이까지 잘 세워드리고 괜찮으시냐고 여쭤보더군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비교 분석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기적이다, 예의가 없다는 말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한국의 청소년들은 그게 편견일 뿐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내레이션을 쓰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의 특별함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변화의 과정을 솔직하게 담기로 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시작했던 저의 여정,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감동과 깨달음을요.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런 점이었어요. 한국 청소년들의 행동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것, 그들에게 자리 양보는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오랜 시간에 걸친 교육과 문화의 결과라는 것이었죠. 편집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마지막 장면으로 한 인터뷰를 선택했습니다. 그건 서울역에서 만난 한 여고생의 인터뷰였어요. 왜 자리를 양보하냐는 질문에 그 학생은 이렇게 답했죠.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께 많은 배려를 받았거든요. 이제는 제가 그걸 이어가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배려와 존중의 문화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한 사회의 진정한 힘은 이런 선순환에서 나오는 거겠죠.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단순한 실험 영상이 아니라 한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낸 작품이 됐거든요. 프로듀서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죠. 방송을 앞두고 저는 약간 긴장됐어요.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한국을 너무 미화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건 조작되지 않은 진실이었고 그 진실은 충분히 감동적이었으니까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국 청소년들의 모습에 감동했다는 피드백이 쏟아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른 나라 부모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겠다는 댓글들이 수없이 달렸거든요. 본사에서는 이례적으로 특별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상영이 끝난 후 CEO가 직접 찾아와 악수를 청했어요. 알렉스, 당신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게 바로 저널리즘의 힘이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었어요. 객관성만을 추구하던 차가운 기자에서 인간적인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가 된 거죠. 며칠 후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들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큰 자부심을 느꼈다며 저를 초청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망설임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그렇게 특별한 줄 몰랐다고 했거든요.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죠. 저희한테는 그냥 당연한 일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니 신기해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모습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이제 아시겠죠?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이어가 주세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기획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다른 아름다운 문화들을 소개하는 시리즈물이었죠.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작은 배려, 큰 감동 마이너스 한국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몇몇 학교에서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다큐멘터리가 실제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프로듀서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알렉스, 이제 당신은 한국 홍보대사나 다름없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저는 그저 진실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저널리즘이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전파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도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나라,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래를 이끌어갈 멋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곳, 진정한 인간애를 배운 곳, 그리고 희망을 발견한 곳이니까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때 저는 단순한 기자가 아닌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일 거예요. 이것이 제가 경험한 한국, 그리고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입니다.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만들고 그 감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한국의 청소년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이 전 세계에 영감을 주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미소와 친절로 배려하는 하루가 되세요.